안녕하세요. 조아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베니스와 토론토는 환호했습니다. 반면 한국 관객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국내 개봉 후 총 관객 수가 300만을 못 넘었으니까요. 해외에서는 미학의 정점이라 찬사받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왜 한국에서는 불쾌한 경험으로 남았을까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의 간극, 그 속에 숨겨진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심연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스포일러 있으니 주의하세요. 박찬욱 감독의 12번째 장편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독특하면서도 위태로운 지점에 서 있습니다.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X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2005년작 이후 두 번째 영화화 사례이자 헤어질 결심 이후 박찬욱이 던지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제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 제30회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 그리고 제50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관객상 수상. 화려한 국제영화제 수상 이력은 이 영화가 세계 영화계의 중심에 있음을 증명하죠.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성취와 달리 국내 반응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엇갈립니다. 영화는 박찬욱 미학의 정점이라는 찬사와 불쾌하고 자기적인 부조리극이라는 혹평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현재 오스카 레이스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지나고 있는데요. 기생충의 북미 배급을 맡기도 했던 네온이 캠페인을 주도하는 가운데 영화는 얼마 전 지난 크리스마스 뉴욕과 LA 등지에서의 제한 개봉을 시작으로 1월 현재 전국적으로 상영관을 확대하며 흥행몰이에 나섰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 작품이 기생충의 뒤를 이어 북미 개봉 한국 영화 역대 흥행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바로 며칠 전이죠. 지난 1월 11일에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어쩔 수가 없다는 뮤지컬 코미디 작품상, 외국어 영화상, 나무주연상 등 주요 3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죠. 이제 모든 시선은 오스카로 향해 있습니다. 현재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 예비후보 15편에 이름을 올린 어쩔 수가 없다는 며칠 후인 1월 22일에 발표될 최종 후보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든글러브 노미네이트로 다져진 인지도와 북미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고려할 때 최종 후보 진입은 매우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죠. 하지만 수상까지는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골든글러브에 이어 PTA 감독의 원 배틀 애프터 어너더가 아카데미에서도 작품상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타이틀 어쩔 수가 없다에는 맞춤법의 기본인 띄어쓰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듯 과감하게 띄어쓰기를 배제한 표기법에는 작품의 주제를 관통하는 치밀한 연출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겠죠. 영화는 해고된 재지 전문가가 재취업을 위해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어쩔 수가 없다라고 띄었으면 단어 사이의 틈, 즉 공간이 생기죠. 하지만 이를 모두 붙여 씀으로써 영화는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일말의 빈틈도 없으며 숨쉴 공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절박한 상태임을 시각적으로 구현합니다. 이 빽빽한 자가는 주인공을 옥죄는 심리적 압박감과 고립감을 대변합니다. 또한 띄어쓴 어쩔 수가 없다가 평범한 서술문이라면 붙여 쓴 어쩔 수가 없다는 마치 하나의 고유명사나 확고한 개념처럼 다가오죠. 이는 살인이라는 극단을 선택하면서도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상황 때문이다. 라고 믿으려 하는 주인공의 자기 합리화를 반영합니다. 단순한 상황 진술이 아니라 그가 처한 운명적 비극 그 자체를 상징하는 기호가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띄어쓰기가 없는 문장은 독해의 호흡을 멈추거나 급하게 만듭니다. 이는 영화가 보여줄 주인공의 폭주, 그리고 멈출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는 속도감을 암시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영문 제목 No Other Choice는 언어의 한계 탓에 이러한 맛을 전혀 살리지 못해서 좀 아쉬워요. 알파벳의 세계에서 띄어쓰기는 깨트릴 수 없는 문법의 철칙이기 때문이죠. No Other Choice. 뚜렷하게 나뉜 이 세 단어 사이에는 너무나도 정직한 빈틈이 존재합니다. 한국어 제목이 보여준 그 질식할 듯한 밀도, 단어들이 서로 엉겨붙어 만들어낸 광기와 집착의 덩어리가 잘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저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건조하고 논리적인 의미만 전달될 뿐이죠. 형태를 비틀어 심리를 시각화하는 한국어만의 고유한 표현력과 조형미가 번역의 과정에서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이 주인공의 목을 조르는 그 빽빽한 공포가 영어 제목의 단정한 공백 사이로 허무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 이 맛을 모르고 영화를 보는 영어권 관객들이 조금 안타깝네요. 박찬욱의 대표적인 전작들이 개인적 원한이나 금기된 욕망에 기반한 복수의 서사가 주를 이뤘다면 어쩔 수가 없다는 철저히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생존의 서사입니다. 배우 이병헌이 연기한 주인공 유만수는 25년 경력의 재지 전문가이자 사랑스러운 아내 미리와 두 자녀를 둔 소위 성공한 중산층의 전형이죠. 그러나 구조조정이라는 파도는 그의 견고했던 낙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영화는 자본주의 시장을 냉혹한 제로섬 게임으로 규정하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명제는 영화 전반을 지배하는 규칙입니다. 만수는 자신을 해고한 시스템에 저항하는 대신 시스템이 남겨둔 단 하나의 의자, 즉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옆 사람을 찌르는 길을 택합니다. 이는 조르주 아간벤의 호모사르케 개념을 환기하죠. 법의 보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존재, 즉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생명. 실직은 단순히 소득의 상실이 아니라 사회라는 울타리 밖으로 추방되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잉여 인간이 된다는 원초적 공포를 의미합니다. 만수는 자신이 그런 처지가 되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타인을 먼저 제거하려 들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의 모습은 그 역시 언제든 시스템에 의해 폐기 처분될 수 있는 부속품에 불과함을 더욱 비참하게 증명할 뿐입니다. 영화는 세 겹의 레이어를 겹쳐놓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연쇄살인이라는 범죄 노동 드라마의 외피 속에 가장의 권위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가족 드라마를 채워넣었죠. 그리고 그 기저에는 역사와 공간의 드라마가 흐릅니다. 만수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에요. 월남전 참전 용사였으나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살인을 저지르는 만수, 그리고 훔친 아이폰을 묻는 아들. 이 3대의 비극은 집과 마당의 나무 아래 묻힌 범죄의 증거들을 통해 중첩됩니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번영이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 위에 위태롭게 세워졌음을 암시하는 은유이기도 하죠.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은 만수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논리이자 견고한 방패입니다. 동시에 주체적 인간으로서 짊어져야 할 윤리적 책임을 기각하겠다는 비겁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만수는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시민일 뿐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살인을 가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합니다. 이는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을 연상시키는데요. 시스템이 강요한 상황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사유를 멈추고 기계적으로 악을 수행하는 태도를 말하죠. 만수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되뇌며 애초에 다른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죄책감을 스스로 소거해버립니다. 과연 만수에겐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만수는 영화 내내 누구보다 바쁘고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경쟁자를 조사하고 동선을 파악하고 살인을 실행합니다. 이는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에서 통찰한 자기 착취의 전형이죠. 규율사회가 타인, 즉 주인의 강제로 돌아갔다면 성과사회인 지금은 난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만수는 살아남기 위해 살인조차 하나의 업무처럼 성실하게 수행하죠. 그가 느끼는 피로는 타인의 강요가 아니라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스스로를 땔감으로 태워버리며 발생한 번아웃, 즉 소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동적 행위의 기저에는 시스템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절대적인 무력감이 깔려 있습니다. 해고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연대하거나 저항하는 대신 휩쓸리지 않기 위해 동료를 밟고 올라서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낳은 그리고 대한민국 경쟁사회가 길러낸 슬픈 괴물의 초상입니다. 영화의 결말은 이 무기력한 태도가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죠. 만수는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재취업에 성공하지만 엔딩에서 공장의 불은 하나씩 꺼져갑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AI 소등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둠에 잠기는 만수의 모습은 그가 죽여 없앤 경쟁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머지않아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해고, 다시 말해 제거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가 저지른 살인은 결국 꺼질 불을 잠시 유예시킨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해외 비평가들의 찬사와 달리 한국 관객 사이에서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는 현상. 이는 저에게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탐구해보고 싶은 흥미로운 텍스트였어요. 한국 관객에게 중년 가장의 실직과 내 집 마련, 즉 부동산을 사수한다는 건 단순한 장르적 소재가 아니죠. 그것은 생존이 걸린 뼈아픈 현실 그 자체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이처럼 한국인의 신경증과 맞닿은 소재를 블랙 코미디와 부조리극이라는 화법으로 풀어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객과 영화 사이의 거리가 붕괴합니다. 서구 비평가들은 감독의 과장된 유머와 부인 미리의 기이한 행동을 브레이트적 거리두기로 해석하며 환호했습니다. 관객이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의 모순을 냉철하게 직시하게 만드는 미학적 성취로 본 것이죠. 그들에게 만수의 비극은 흥미로운 탐구 대상이자 멀리서 관망할 수 있는 우화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한국 관객에게 이 거리두기는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기 때문이죠. 한국 관객에게 스크린 속 실직과 살인은 롱숏으로 잡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 즉 클로즈업된 비극입니다. 내 집이 불타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저 불타는 모양이 참 예술적이지 않냐? 라며 농담을 던질 때 느껴지는 그 불쾌감. 그것이 한국 관객이 느낀 당혹감의 실체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서구인들이 만수를 자본주의 시스템의 표본으로 분석할 때 한국인들은 그에게서 우리 아빠, 내 남편 혹은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영화 속 인물과의 심리적 거리가 너무 가깝기에 풍자는 조롱처럼 느껴지고 미학적 시도는 현실 모독으로 오독될 여지가 커집니다. 박찬욱 감독이 해외 활동을 통해서 체득한 이 관찰자의 차가운 시선이 펄펄 끓는 현실을 사는 한국 관객에게는 차가운 이질감으로 다가온 셈이죠. 미장센이 과하다라는 한국 관객들의 비판 역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리얼리티가 생명인 해고 노동자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화면은 지나치게 탐미적이고 연극적입니다. 빗속의 살인 장면이나 제지 공장의 압도적인 기계 미학은 시각적 쾌감을 주기는 하지만 관객은 만수의 고통보다 화면에 그 때깔이 먼저 들어오는 경험에 굉장한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는 한국 자본주의의 그늘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이란성 쌍둥이 같습니다. 하지만 기생충이 1,000만 관객을 홀린 반면 어쩔 수가 없다는 300만의 벽 앞에서 멈춰섰죠. 이 차이는 갈등의 축과 욕망의 방향성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먼저 수직적 전쟁과 수평적 내전의 차이입니다. 기생충이 반지하와 대저택, 즉 하류층과 상류층 사이에 명확한 수직적 갈등을 그렸다면 어쩔 수가 없다는 비슷한 처지의 중산층 내부에서 벌어지는 수평적 갈등을 조명합니다. 기생충의 기태기네 가족이 신분 상승을 꿈꾸는 룸펜 프롤레티아라면 만수는 자신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몰락하는 부르주아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말처럼 기생충이 계급 간 전쟁이라면 이 영화는 같은 닭장한 닭들의 더 처절한 싸움인 셈이죠. 다음으로 상승 욕구와 방어 욕구의 차이입니다. 기생충의 동력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욕망이며 그 폭력은 우발적이고 또 폭발적입니다. 반면 어쩔 수가 없다는 현재의 삶을 잃지 않으려는 하강 방어 욕구에서 출발하죠. 그렇기에 만수의 폭력은 냉혹할 정도로 계획적이고 마치 밀린 업무를 처리하듯 사무적 효율성을 띱니다. 마지막으로 관객이 느끼는 감정의 결입니다. 기생충은 빈부격차라는 명확한 적 혹은 구조를 상징해서 약자에 대한 연민과 기이한 통쾌함, 즉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다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동료를 해쳐야만 내가 산다 라는 불편한 진실을 찌르죠.
이는 카타르시스 대신 짙은 동족 혐오와 도덕적 딜레마를 안겨주면서 AI와 자동화로 인해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는 현대인의 근원적 공포를 자극합니다. 이병헌은 유만수라는 인물을 통해 가장의 무게가 어떻게 평범한 인간을 괴물로 뒤틀어 놓는지 증명합니다. 그는 살인의 순간에도 킬러의 비장미 대신 직장인의 피로함을 드러내죠. 엉성한 몸짓, 초점을 잃고 흔들리는 동공, 살인 후 몰려오는 헛구역질. 이병헌은 만수가 우리 주변에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회사원임을 아주 성실하게 연기합니다. 손예진이 분한 미리는 한국 영화사에서 보기 드문 난해하고 기이한 아내의 캐릭터죠. 남편의 범죄를 묵인하고 은연중에 종용하는 그녀의 태도는 현실 감각이 거세된 인물의 광기를 대변합니다. 손예진은 이를 연극적이고 과장된 톤으로 소화했는데 제46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수상 이후에 이어진 그 평당과 대중의 감로늘박은 그녀의 연기가 그만큼 관객에게 낯선 파격을 안겨주었다는 걸 시사하죠. 영화의 백미는 만수와 법무 부부가 뒤엉키는 시퀀스입니다. 저는 영화에서 한 장면을 꼽으라면 전 이 장면을 꼽고 싶어요. 생존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이들의 난투극은 비극을 넘어 희극적인 부조리극의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최선출은 만수와 외모, 경력, 처지까지 판박이인 거울 이미지입니다. 그를 제거하는 과정은 만수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듯한 자기 파괴적 뉘앙스를 풍기죠.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경쟁자가 나와 비슷할수록 싸움은 더 치열해진다라며 이 미메시스적 욕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수가 자신과 가장 닮은 꼴인 최선출을 죽일 때 유독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타인 살해가 아니라 사실상 자기 자신의 미래를 죽이는 끔찍한 자해 행위이기 때문이죠.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음악입니다. 조영욱 음악감독의 선곡은 청각적 아이러니를 통해 영화의 정서를 지배하죠. 영화의 클라이맥스, 중년의 가장들이 엉겨붙어 서로를 물어뜯는 처참한 난투극 위에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가 흐릅니다.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 라는 이 유년의 순수는 피 튀기는 살인 현장과 충돌하며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죠. 노래 속 빙빙 도는 어지러움은 만수가 느끼는 도덕적 현기증과 공명하며 이 비극이 개인의 악의가 아닌 시대를 잘못 만난 수능주의자들의 발작임을 강조합니다. 살인 후 뒷수습 장면에서 전곡 가까이 재생되는 김창완의 그래 걷자는 더욱 귀개하죠. 흙탕물과 시체라는 참혹한 미장센 위에 얹어진 덤덤한 포크락 선율. 빗물에 쓸어버리자라는 가사는 죄책감마저 씻어내리려는 만수의 무의식적 욕망을 대변합니다. 박찬욱에게 살인은 고된 노동에 가깝습니다. 땅을 파고 시체를 옮기는 만수의 육체적 고통 위로 흐르는 이 노동요는 살인을 생존을 위해 감내해야 할 힘든 야근이나 악천후쯤으로 격화시킵니다. 관객은 살인마에게서 공포가 아닌 피로와 연민을 느끼게 되죠. 엔딩 크레딧과 함께 흐르는 마랭마레의 르바디나주는 허무주의의 정점입니다. 가벼운 농담이라는 제목처럼 영화는 우아한 바로크 선율을 통해 만수의 치열했던 사투가 거대한 시스템과 AI 자본 앞에서는 한낱 무의미한 몸짓, 즉 농담에 불과했음을 잔혹하게 비웃습니다. 박찬욱의 미장센은 이야기에 종속되는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로 웅변하는 주체입니다. 이번 작품에서 제지 공장과 숲은 서사를 압도하는 시사적 모티브로 작동하죠. 거대한 롤러에 감기는 하얀 펄프의 질감은 유약하면서도 날카로운 중산층의 속성을 대변합니다. 종이는 쉽게 구겨지지만 동시에 손을 베게 만들기도 하죠. 이는 인간 역시 거대한 시스템의 부속품처럼 언제든 갈려나갈 수 있음을 시각화합니다. 또한 안락한 보금자리여야 할 집이 시체를 숨긴 무덤으로 변모할 때 프로이트가 말한 언캐니, 즉 익숙한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이 감옥이자 범죄 현장이 되는 순간 한국인에게 집은 더 이상 따뜻한 쉼터가 아니라 이 집에서 벗어나면 죽는다는 공포 속에서 사수해야 할 차가운 요새로 전락하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영화 박 감독의 태도입니다. 과거 박찬욱이 영화를 통해 복수의 정당성이나 구원 같은 철학적 화두를 던졌다면 이번에는 영화적 체험 그 자체, 즉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천착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개봉 후 감독의 행보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본주의 비판이라는 거대한 담론보다 물리적 살인의 디테일이나 구덩이를 파는 고된 노동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이는 관객의 문해력 저하와 요양 문화에 대응하여 감독 스스로 해설자를 자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관객을 계몽하려 하지 않고 부조리한 풍경을 그저 스타일리시하게 전시하는 냉소적 관찰자. 이것이 2026년에 AI 세계를 맞이한 거장 영화 감독들의 모습입니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포장된 우리 시대의 비겁함과 무기력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결과물입니다. 만수의 안면 근육에서 경련하듯 일어나는 미세한 떨림. 그것은 시스템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의 초상입니다. 이 영화가 한국 관객에게 유독 낯설고 불편하게 다가왔다면 그것은 감독 박찬욱의 개인적인 공포가 짙게 투영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박찬욱이 인터뷰에서 밝혔듯 만수가 직장을 잃는 공포는 바로 감독이 영화를 찍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느낄 존재론적 사망 선고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특히 원작에 없던 AI 소등 시스템 결말은 결정적입니다. 인간끼리 피 터지게 싸워 쟁취한 자리가 결국 AI가 소등해버릴 공간이라는 아이러니. 감독이 거대한 헛수고라고 표현한 이 결말은 노동의 가치가 기술에 의해 무화되는 시대에 대한 허무주의적 고백입니다. 창작자조차 AI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안, 배우 박희순이 언급한 언제 선택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영화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결국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나는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장으로 꼽히는 영화감독 박찬욱 스스로가 미리 쓴 반성문이자 공포의 기록입니다. 관객은 거장에게서 통쾌한 해답을 원했지만 감독은 나에게도 답이 없다며 항복선언을 한 셈이죠. 한국 관객이 느낀 불편함의 정체는 영화의 완성도의 부족이 아닌 것 같아요. 영화가 비추는 거울 속 내 모습이 너무나 적나라하고 흉측했기 때문이죠. 박찬욱은 그 처연한 지옥도를 더할 나위 없이 우아하고 아주 잔혹하게 전시했습니다. 극장문을 나서며 마주하는 이 찝찝함은 스크린 속 만수의 텅 빈 눈동자에서 기어이 나의 얼굴을 확인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박찬욱이 펼쳐 보인 지옥도, 그 낭떠러지 끝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말이죠. 지금까지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